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금이라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자의 핵심 과업은 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하고 글쓰기하고. 그래서 기자의 삶은 글쓰기와 질문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글을 쓰면 좋은 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질문과 글쓰기 두 가지 과업 중에 그 질문에 오늘은 집중을 해가지고 그동안 좀 미천하지만 부족하지만 과학기자 그동안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한 조각 모음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 고마웠던 게 이런 저의 어떤 젊은 날의 시절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 이 테드엑스 카이스트 정말 짱이고요. 그리고 더 마음에 드는 거는 이 테드가 이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없다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웃는 타임인데 안 웃으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당황스럽네요. 하여튼 제가 그동안 과학산업계에서 그 질문을 얼마나 했나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나는 왜 질문하는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 질문의 개수를 말씀드리면 한 5만 개 정도의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어떻게 측정하냐 보면은 기사를 측정하면 사실 질문의 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회사가 2000년도에 창업을 해서 5만 한 2천여 개의 기사를 지금까지 양산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5, 6천 개 정도의 기사를 썼는데 한 가지 기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보통 적어도 10가지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 때 그러면 저는 이제 5만 개가 질문이 되는 거죠. 저의 초년병 시절에, 초년 기자 시절에 저의 그 어떤 주된 질문이 사실 첫 번째 미션이 맛집 탐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 산업계에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 되게 과학 산업계가 딱딱하니까 맛집을 한번 취재해보자 해서 제가 그런 특명을 받고 맛집 취재를 계속 초년병 시절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창기의 시절이 연구단지에서 어느 집이 가장 맛있냐 이런 질문 한 3,000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맛집들을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사실 못 믿으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되게 각졌습니다. 각이 지고 막 되게 세련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그리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래서 뭐 초년병 시절은 저의 맛집 그런 질문으로 어떤 저의 삶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사실 기자가 좋은 거는 어떤 남녀 고화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떤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특히 이제 조직의 대표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아마 가진 게 기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가장 뭐 10년 넘게 이렇게 나를 일깨우고 생생했던 그런 순간이 어느 때였나 생각을 해보면 떨림이었습니다. 떨림 있는 질문. 그래서 떨림 있는 질문은 되게 큰 반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첫사랑한테 첫 질문할 때 되게 떨렸지만 그거 말고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기 때문에 떨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떨렸던 때가 저는 이때였는데요. 유 대통령께서 평소에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과학기술 얘기가 나오면 과학기술 하나를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셨는데 왜 웃으시나요? 2007년의 일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검찰과의 대화, 뭐 언론인과의 대화해서 그때 이제 인터넷 신문 협회가 초청이 돼서 질문을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 저는 이제 과학 산업계에 있어서 그 과학기술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한테 이 과학기술 질문을 한 게 전무후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2007년이 과학기술 행정 4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과학기술 행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 질문했습니다. 근데 답변이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 정말 최고다. 그런 걸 계속 강조하시면서 이태리 총리를 만난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태리 총리가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과학기술 혁신이 가장 우수한 나라를 꼽을 때 자기는 한국이라고 당당히 뽑을 수 있다. 뭐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꼽았겠죠.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효율성이다. 그런 이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그 질문을 했는데 되게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앞에 제가 질문을 못할 뻔 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언론사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정해진 시간에 아직까지 질문 못한 기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죠. 마음의 준비를. 정해진 시간이 있을 테니까 사회자가 분명히 마지막 질문자를 손을 들라고 하겠지 해서 그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질문을 못하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집에서 좀 별로 안 좋은 소리를 듣겠구나.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거가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말할 때 딱 손을 들고 아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떨면서 했겠죠. 근데 이 떨림 있는 질문의 반응은 저의 어떤 삶을 되게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다음날 이 보도가 나가고 기사가 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저의 추억에 남는 반응은 어떤 고위 공무원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정말 과학기술계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반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효율성 있는 그 정책 추진을 앞으로 할 거다라는 그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 걸 예측 가능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이제 반응들을 많이 얻었는데 이런 떨림 있는 질문들은 사실 저한테 새로운 에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여러 가지 떨림들이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과연 우리한테 이런 떨림 있는 질문들이 과연 몇 번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떨림 있는 질문들은 분명히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게 도전하면 할수록 그 반응들이 얻어지는 어떤 산물과도 같은 그런 걸로 저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질문의 문화가 우리가 권위적이지고 질문에 책임지는 문화가 돼서 질문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떨림 있는 그런 질문의 기회를 계속 도전하고 그런 걸 할 때 어떤 열정의 에너지를 바뀌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사회와 공동체와 뭐 자기의 어떤 역량을 깨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떨림 있는 질문보다는요, 되게 지속적인 질문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거를 오래 생활하면서 더 크게 느끼는데요. 지속적인 질문은 이렇게 떨림 있는 질문만큼 이렇게 영향이 금방 딱 크진 않지만 조금씩 어떤 사회를 변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 같은 과학 기자가 5만여 개의 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그 5만여 개의 질문을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도 존재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분명 그 공동체나 커뮤니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제 기사를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조회수를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 연구환경 개선, 교류협력 활성화, 과학기술 홍보,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사들이 거의 10만 건 이상, 그러니까 우리 자체 사이트에 클릭수가 10만 건 이상 된 기사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쓰면서 한 가지 대표적인 그 어떤 변화를 겪은 그 체험담을 말씀드리면 가장 위에 있는 기사인데요. 이거는 국가연구소의 재교육을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그 정부 출연 연구소들의 재교육이 전무했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고 급기야는 이제 이런 좀 자극적이지만 그런 문제를 직시하는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땐 금덩이, 나갈 땐 돌멩이가 된다. 근데 이 기사를 이제 보고 당시에 이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저희 회사를 방문해서 저의 이런 취재한 뒷담화를 브리핑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 2년, 2, 3년 내에 과학기술 전문 교육 기관이
나게 됐고 지금은 이제 많이 시간이 흘러서 어떤 재교육 활성화가 실제 많이 이뤄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질문들이 이런 여기 연구환경 개선이라든지 교류협력 활성화 이런 테마로 할 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지속적인 할 때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질문은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킨다. 그런 걸 저는 얻게 됐고요. 질문을 사실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의식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이냐면 질문의 활성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제가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3아웃 아빠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 아이들의 질문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당히 헷갈리고 귀찮기도 하고 거의 저는 셋이니까 서라운드로 뭐 질문을 쏟아내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 질문의 활성화적인 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아이들의 질문이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나 가정 환경 이런 게 다른 선진 사회와 비교해 볼 때 너무 급격하게 이런 질문들의 숫자가 작아지지 않나 그런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분야별로도 상당히 그 질문의 활성화 정도가 되게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치에 지배당하는 그런 질문들을 너무 이렇게 활성화가 빈도수가 너무 많고요. 제가 이제 취재하는 데는 이제 과학산업계인데 과학산업계의 그 질문의 활성화 정도가 얼마나 양이 될까라고 봤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는 너무 정치에 대한 질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기술계 스스로도 사실 이런 그 과학자분들이 아무래도 뭐 소극적이라고 하고 좀 폐쇄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있는데 좀 더 그 융합 시대, 어떤 창조 경제 시대에 과학기술자 스스로도 좀 더 이렇게 질문의 물꼬를, 활성의 물꼬를 좀 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덕과 그 실리콘밸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활성 정도와 질문의 수준 차이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오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자극받으려고 실리콘밸리에 많은 사람들이 가죠. 그것과 같이 대덕과 그걸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질문의 수준과 활성에 많이 못 미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뭐 지역 논할 거 없이 우리 자체, 그러니까 연구단지 자체가 사실 41년 전에 그 출범시킬 때 연구소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 모아놓은 이유는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어떤 뭐라고 할까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런 조성을 연구단지 여기에 한 건데 사실 지금 연구 소별로도 칸막이 갇혀 있고 어떤 질문의 통로가 다 이렇게 많이 막혀 있는 거를 저는 느끼고 체험하고 그걸 뚫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카이스트 안에서도 사실은 학과별로도 그렇고 질문의 어떤 통로들이 많이 이렇게 그 막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어떤 질문의 문화가 별로 안 돼 있다. 그 어떤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여기 계신 적어도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질문의 물꼬를 좀 더 많이 트는 그런 어떤 그 공감대가 여기에서 흘렀으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제 곁에 질문 중독자들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곁에는 질문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오늘 딱 5분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분은 3분인데요. 이분들은 몇 년 전까지 돈 버는데 어떤 인생을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인생의 어떤 자기 것을 베푸는데 삶을 전환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 왼쪽 위에 보시면 김철환 대표고요. 여기 김영찬 대표, 박성동 대표 이렇게 있습니다. 박성동 대표는 저기 중간에 앉아 계십니다. 좀 이따 교류하실 때 잘 교류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김철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팔아서 30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은 마누라 갖다 주고 100억 원은 세금을 내고 100억 원은 창업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가 재단을 만들어서 어떤 창업의 꿈을 키우는데 그런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박성동 대표하고 김명찬 대표는 코스닥 시장에 들어가서 상장을 시켜서 기업을 그 돈을 많이 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버신지 모르겠지만 많이 벌어서 역시 어떤 창할광의 꿈을 그 엔젤 투자가로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골프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어떤 독거노인이나 예술 명장들을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진은 저랑 되게 오랜 시간을 같이 한 분들인데요. 한 분은 저희 대표라서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건 전혀 아니고요. 한 분은 저희 가족 사진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저희 아버님이신데요. 그 이석봉 대표는 한마디로 국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 과학기술계가 잘 돼야 되고, 과학기술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의 뭐 그 돈키호테처럼 이렇게 그 인생의 활약을 많이 정열을 바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기술 공동체와 발전, 활성화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그 국가적인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전체적인 그런 활성을 꾀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버님은 저희 목회자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요. 사실 왜 이렇게 질문한다고 다 그 좋은 게 아니라 그 어떤 존재가 답변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 항상 그 대화는 많지 않지만 그냥 아버지의 존재를 떠올리면 상당히 그 답변을 명쾌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한테 질문을 하면 그게 너의 지경을 넓히니까 그걸 극복해 나가라, 그런 명쾌한 답변을 계속 이렇게 받곤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분들의 공통점은 어떤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직접 자기가 실천해서, 그리고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의 오늘 그 주제가 나와 나는 왜 질문하는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5만여 개의 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5만여 개의 질문이 과연 내 것이 있을까? 없었습니다. 뭐 성공 비결 다 취재하고 기사도 내고 그랬는데, 결국엔 그 사람의, 성공한 사람의 것이 제게 아니었습니다.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그 말씀인데요. 아까 김천환 대표의 멘토 최영국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남의 말에 좀 거칠지만 남의 말에 감동받지 마라. 다 개소리다. 똥을 스스로 싸듯 듣지 말고 실천하며 맑은 똥을 싸라. 뭐 이런 좀 거칠지만 그런 저의 깨달음과 정말 일맥상통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질문의 주체가 남이 아니라 내 것으로 소화해야, 내 것이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떨림 있는 질문 뭐 다 좋은데, 결국엔 이런 소화하면서 결국엔 좀 더 나은 세상을 항상 고민하면서 사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